먼저 오늘 저희 해시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다른 질문들에 앞서서 교수님 간략한 소개랑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고 산업수학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정수론하고 정수론을 응용한 암호학 분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호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그래도 꽤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계기로 암호학에 입문하셔서 연구를 하시게 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입문하게 된 거는 1997년 이제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 암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전공을 했던 것들이 이제 정수론, 그 중에서 타운 곡선 이론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타운 곡선이 암호에 활용되면서 한참 이제 뜨기 시작을 했고 이제 기존의 암호학자들이 다루기는 어려운 주제라서 이제 타운 곡선을 전공한 사람을 필요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그 호기심이 있어서 갔다가 재밌어 보여서 이제 뜻하지 않게 그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순수 수학에서 공부를 하던 것보다 좀 새로운 면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론들이 직접 세상에 활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력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뭐 같이 연구는 하지만 더 암호학 쪽에 더 많은 연구를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산업군에서도 암호학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텐데 혹시 암호학이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암호가 기존에는 이제 보안의 한 도구, 모듈로서 많이 기능을 했었습니다. 혹은 이제 보안에서 필요한 어떤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데이터 자체가 자산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니 혹은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쓰시는데 그 시대의 특징은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그 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게 이제 암호학이고요. 요즘은 기존의 암호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거에 비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산업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빅데이터 암호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동영암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 암호가 하던 역할들, 암호가 세상에 기여했던 부분들이 또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 암호학적 다중선형 함수를 최초로 해독하신 것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 연구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연구인가요? 이제 암호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한 가지 중요한 함수 혹은 중요한 암호를 만들어서 다른 모든 암호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겠죠. 마치 줄기세포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온 개념이 암호학적 난독화입니다. 난독화라는 거는 이제 산업체에서 기존에도 많이 쓰이던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난독화. 뭐냐면 프로그램 속에 어떤 뭐 프로그램의 권한을 제어하는 파트들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윈도우 파일이라면 윈도우의 라이선스 번호 뭐 이런 것들 넣으면 동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작을 하지 않는데 그런 번호들을 프로그램 안에서 체크하는 루틴이 있어요. 근데 그 체크하는 루틴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면 그 루틴을 바이패스하도록 프로그램을 고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호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렇게 이제 난독화라는 것은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뭐 흔히 쓰이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이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거와는 별도로 이론적으로 재밌었던 게 프로그램 난독화라는 것들을 암호학적 이론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면 암호학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칭키 암호라든지 공개키 암호, 서명, 인증, 심지어 이제 동형 암호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각광받은 개념입니다. 다만 이렇게 강력한 개념은 당연히 만들기가 어렵고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제 않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뭐 10여 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려는 시도들도 있었고 일부 성공을 했는데요. 2013년에 처음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암호학적 난독화 기술이 나왔고 학계가 많이 열광을 했죠. 네. 그리고 나온 뒤로 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100여 편의 논문들이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암호를 만든다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 학생이었던 그때 이창민 군이 한테 제가 준 문제가 이제 이 문제들을 좀 수학적으로 분석해봐라였는데 네. 여러 번 이제 실패를 한 끝에 분석의 실마리를 잡았고 이제 그 논문이 결국은 이제 분석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서 뭐 유로크립트도 발표가 되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학생이랑 같이 이제 베스트 페이퍼도 받고 그래서 네. 아주 저한테도 기억이 남는 아, 좋은 연구였습니다. 정말 예. 축하드립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던 와중에 동형 암호학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암호학에도 당연히 여러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교수님께서 좀 주력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게 동형 암호학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형 암호학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뭐 어떤 암호학인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형 암호학이 어떤 암호학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형암호에 대해서 동형암호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거는 뭐 1978년이어서 벌써 4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동형암호 개념에 만족하는 안전한 스킴이 나온 거는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10년이 됐네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동형암호가 어디에 쓰이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빅데이터 암호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동형암호가 기존 암호와 다른 점은 기존 암호는 이제 일종의 그 딱딱한 금고 안에 데이터를 넣고 열쇠를 가진 사람만 열어볼 수 있는 암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동형암호는 그 금고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 바깥에서 꺼낼 수는 없는데 만질 수가 있습니다. 즉 금고가 좀 말랑말랑한 금고예요. 네. 그래서 그 바깥에서 손을 넣어서 그 속에 있는 걸 가공을 한 후에 가공된 값만 꺼내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딱딱한 금고랑 비교해 보면 딱딱한 금고일 경우에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꺼내서. 이 경우에는 분석 자체를 금고 안에서 수행을 한 이후에 결과값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에서 일어나는 소위 데이터 분석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의 충돌을 해결하는 암호로 이제 각광받게 된 거죠. 네. 그 저희가 알기로 이제 크립토랩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설립하신 크립토랩이라는 회사에서 동형 암호학 알고리즘을 좀 획기적으로 성능을 많이 개선시킨 해안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알고리즘을 개발하셨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타 동형 암호학 알고리즘에 비해서 어떤 점이 또 좀 다르길래 성능이 훨씬 더 좋고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그 금고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고 안에 데이터를 넣고 이제 말랑말랑한 금고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서 소위 이제 장갑 같은 걸 이렇게 억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갑한테 준 도구가 기존 동형암호에서 두 가지 도구를 줬습니다. 더하기랑 곱하기. 그리고 이 전산의 이론을 보면 모듈 비트 단위의 더하기와 곱하기를 수행할 수 있으면 실제로 모든 컴퓨터가 하는 연산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할 수 네. 있습니다. 뭐 우리가 튜링 완전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동형암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증명이 됐는데 정작 저희가 그것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더하는 이제 뭐 32비트 데이터를 여러 개를 더한다든지 곱하는 연산들을 해봤더니요. 일단 됩니다. 너무 느립니다. 그쵸. 왜 느린가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계속 커져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럼 이렇게 커지는 것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현실 세계에서도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면 숫자가 2배, 4배, 8배 커지면서 결국 금세 다룰 수 없는 크기가 돼버리거든요. 가만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반올림이라는 걸 합니다. 네. 숫자들을 연산을 한 후에 필요 없는 숫자들을 유효 숫자가 아닌 숫자들을 버리고 짧은 숫자들만 가지고 다음 연산들을 수행하는데요. 물론 그 과정도 당연히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하기와 곱하기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느린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연산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라운딩이 가능한 동영암을 만들었고요. 즉 아까 금고에 더하기와 곱하기 두 개의 장갑이 들어갈 수 있으면 세 번째 장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위가 하나 들어갑니다. 네. 그 가위까지 세 가지를 활용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마침 요즘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이 많이 뜨는데 그 연산들이 대부분 그런 근사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 근사 계산을 할 때는 매 연산마다 이런 라운딩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라운딩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근사 계산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다른 암호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위가 결국에는 그 말씀하셨던 반올림, 라운딩에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컴퓨터는 굉장히 숫자 하나하나까지 다 정확하게 무조건 매칭이 돼야 그 로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일 것 같거든요. 근데 요 근사 계산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야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근사치로도 충분히 이제 로직으로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어떻게 하면 충분히 근사적인 값으로도 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정수를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수는 이제 수학 분야에서 보면 대수라는 이제 방정식을 푸는 분야입니다. 네. 이에 비해서 해석학은 이제 근사 계산을 하는 분야인데 저희 대수학을 공부할 때 이제 근사 계산이라든지 오차라든지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오류가 있어도 이거는 뭐 잘못된 문제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오차가 없는 계산이 세상의 주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하는 계산 중에 인공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자연 세상에서, 실제 세상에서 나온 데이터는 처음부터 다 근사치입니다. 세상에 있는 숫자들은 실수잖아요. 네. 정수가 아니라. 네. 실수를 컴퓨터에 담기 위해서는 유한한 자릿수로 표현하고 그럴 때 이제 근사치를 쓰게 되고요. 따라서 현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계산은 대부분이 원래 근사 계산이었던 겁니다. 제가 대수를 좋아해서 그쪽에 대해서 약간은 간과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이걸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계산들이 근사 계산이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되는 계산들은 다 근사 계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그런 근사 계산이 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렴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은 수렴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테이블한 수렴성이 있어서 값이 조금 틀려져도 원래 값으로 수렴하는 그런 성질들이 있더라고요. 네. 많은 시스템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시스템도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들에 적용을 할 때에는 이제 이런 근사 계산들이 충분한 정도의 정확성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런 근사 계산으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산업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쪽이 많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먼저 떠오르는 얘기는 우리가 드론이라든지 네. 제어 시스템들을 보면 현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컴퓨터에서 읽어서 그것들을 연산을 해서 다음 제어 명령을 내리고 이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제 아까처럼 스테이블한 시스템인데요. 이런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동형 암호화했을 때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 드론을 날리는데 드론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컨트롤해서 좌우를 하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암호화한 상태로 조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킹을 해서 이 데이터 그 드론을 캡처한다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죠. 네. 근데 요 부분은 오히려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동작되는 피지컬 시스템들은 이런 수렴성이 있으니까 근사 계산으로 잘 되겠다. 또 요즘 보안이 필요한 얘기들도 많죠.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대부분의
사실은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한 데이터들이 상당한 수렴성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조금만 변해도 값이 많이 바뀐다면 이 데이터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 결과가 의미 있기도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신용 데이터라든지 네. 금융 데이터 혹은 또 의료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때 근사 계산들이 충분히 작동을 합니다. 네. 좀 덧붙이자면 이제 빅데이터 산업에서 필요한 거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의 분석 기술에 주목을 하는데 실제로 빅데이터 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데이터의 획득입니다. 데이터만 획득할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단순한 분석으로도 많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네. 동영암호가 역할을 하는 부분은 그 데이터를 획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 없이 암호화된 상태로 획득을 해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의료라든지 금융 데이터들을 개인정보 침해 없이 이제 분석을 해서 유용한 결과를 얻어낼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그 경우에 이 근사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네. 되는 거죠. 저희 해시드가 또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블록체인 관련된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이제 암호학은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동형 암호학을 블록체인과 적용을 했을 때 혹시 블록체인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어떤 파급 효과들을 갖고 올 수 있을지 혹시 의견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했죠. 블록체인이. 이제 네.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거래라는. 그때에 비해서 이제 블록체인이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라고 네. 이제 많이 듣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비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공유를 할 때 우려를 할 수 있는 게 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세상에는 프라이버시가 없는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소중한 데이터일수록 좀 밸류가 많은 데이터일수록 사람과 관계가 되고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블록체인은 아시다시피 정말 너무 투명한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얘는 데이터를 잘 보여줘요. 너무 잘 보여주고 또 고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고 아주 먼 미래까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아주 작은 프라이버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느 주소에 있었다든지 이런 크지 않은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이런 주제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요즘 이제 관심 있는 주제가 되는데 그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분석하는 이 기술로 현재 가장 각광받는 게 동영암호입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이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동형암호학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형암호학이 아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른 기술에 비해서 동형암호학만이 가지는 이제 특징이나 장단점 그리고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레벨이 어느 정도 또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전에 제가 들었던 데이터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해주는 기술로 네 가지를 들었는데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식별화 같은 경우에는 네. 데이터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감춘 상태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데 이거는 데이터들이 여러 개 쌓이면 쌓일수록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블록체인의 경우는 데이터를 자꾸 모으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점에서 그 위험성이 있고요.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기술은 이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보호하면서 약간의 랜덤성을 주는 건데 데이터에 어떤 노이즈를 줘서 식별이 안 되도록 해놓은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또 노이즈를 새로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적인 특성만을 뽑아낸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인데 데이터가 증가하거나 혹은 통계적 특성보다 더 좋은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싶으면 DP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제 가장 근접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인데요. 다자간 계산이라고 네. 합니다. 안전한 다자간 계산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이제 스무고개 비슷합니다. 네. 둘이서 답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답이 뭔지를 전달하는 과정, 이거랑 가장 가까운데요.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은 동형암호와 동일하게 완전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학적 가정하에서. 다만 걔는 스무고개와 비슷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스무고개 하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얘는 컴퓨터 상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라 심지어 그게 20가 아니라 20만 곡에 20억 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게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경우엔 유저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때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을 수행하는 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동형암호는 그에 비해서 계산량은 높지만 한번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올라가면 누구든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수행을 해보고 그 답을 얻을 때에만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복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공유해서 활용할 때는 현재로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동형암호학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와닿게 느껴질 만큼 실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문제들이 선결되면 실제 생활에서 쓰일 만큼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동형암호가 가진 장점이 안전성이면 단점은 이제 효율성이겠죠. 네. 효율성이 기존에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느립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물론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프로세스가 빨라지면 되기도 하지만 실은 그보다는 알고리즘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단순한 컴퓨터로 이제 어떤 뭐 소팅이라든지 어떤 그 큰 수의 곱셈이라든지 인수분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그 계산이 너무 많아서 계산이 느려서 문제가 있지만 그걸 계산하는 적절한 좋은 알고리즘을 그때는 몰랐었던 거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70년대, 80년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동형암호는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컴퓨터에서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은 기존 알고리즘과는 다른 알고리즘들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런 연구를 아직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적인 발전이 좀 더딘데, 지금 요즘 뭐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시장에서도 동형암호에 대한 관심들이 늘고 있어서 이런 수요가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것 같고, 그러면 동형암호의 속도도 많이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동형암호에서 제일 느린 연산, 제일 어려운 연산이라면 재부팅, 부트스트래핑이라는 연산이 있는데요. 그게 처음 구현이 된 게 2011년에 구현이 됐고 한 비트를 재부팅 처리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6년의 연구 후에 최근의 결과로는 그게 이제 수 미리세컨드까지 떨어졌고, 이제 아직 저희 논문이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학생들이 제출한 논문에서는 비트당 0.5 미리세컨드 수준까지 떨어져서 대략 보면 100만 배가 빨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8년간 100만 배가 빨라지면 대략 매년 한 8배? 한 3년이면 500배씩 빨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발전은 컴퓨터 하드웨어나 이런 것의 발전이 아니라 알고리즘적인 발전이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조금 더 알고리즘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지금 2019년 시점에서도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이미 동형암호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알고리즘의 발전에 따라서 성능도 개선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들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문제가 풀리고 그 데이터를 적절하게 공급을 하면 충분히 원래의 문제를 풀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성능보다 규제,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이슈는 혹시 없나요?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동형 암호화된 데이터를 제가 클라우드에 올리고 거기서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제가 받아서 그거를 디크립트를 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동형 암호가 안전하다면 개인정보 유출의 이슈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법이 기술을 이해하는 데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인 조치들이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안심하고 쓸 수 있고 또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에게 이제 이게 안전하다는 게 알려지려면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술적으로 이게 안전한 방식일 때에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시기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암호학 또는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계시거나 이 시장을 팔로우하고 계시는 커뮤니티 분들에게 관련된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은 매우 흥미로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모여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흥미로운 결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분야들이 기술이 혼합되다 보니까 기술을 습득하고 쫓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이 분야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술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새로운 무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창출하거나 또는 새로운 비전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니즈, 어떤 기술에 대한 니즈를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이제 풀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차별점을 가지는 그런 연구,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